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이 이 활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직접 연금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서 날 거예요. 그래서 재무창출원의 변화가 기술혁신의 재료분이 소득을 더 많이 이런 구조로 바뀌니까 사회의 세력 분포, 권력 분포도 바뀌게 되겠다 이거죠. 농자는 천하지 대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농자는 천하지 대문이다 그럽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맞아요. 인구의 60, 70%가 농사할 때는 관계, 비료, 농기구, 직전적으로 이 모든 게 농업에 있어, 농사가 있어. 근데 그게 부업이 돼가지고 이제 제조업이 뛰어나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원밭에서는 멀어지면서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게 권력 분포가 바뀝니다. 그래서 당장 먹이 취득에만 급급하는 천박한 민생, 이게 1820년 이전의 민생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던 것이 이제 교육도 시키고 시간적인 것은 투자도 하고 창의도 하고 철학, 예술 등에도 시간과 노력을 쓰는 존엄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어진 거예요. 산업혁명이. 이 변화를 부른 동력도 결국은 화석이었죠. 화석. 그러니까 그 2세기를 산소문화라고 불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시대입니다. 그 기간 중에 에너지 전환이 몇 개 일어났어요. 첫째는 초기에 영국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전기기관. 석탄 없이 전기기관이 불가능했죠. 사실 전기기관은 석탄 채굴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의 기술과 동력이 등장. 인류의 역사상 최초고, 그래서 이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동을 했고, 그 다음 100년 뒤에 이제 석유가 있었는데 이걸 뭐에 쓰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위험해. 등불 켜는 기름으로 썼는데 상당히 위험해. 화재도 되고. 그러던 것이 다이블러하고 벤츠가 동의해 그 기술자가 이제 내연기관을 발명해요. 그래가지고 내연기관이 가동을 하면서 또 인류생활을 그러면 이 동력도 석유,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로 테슬라, 에디슨 이런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일상생활에 동력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그걸 모든 에너지 사용을 과거에는 1차 에너지를 바로 썼는데 이제는 1차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쓰는 일렉트리피케이션. 근데 일렉트리피케이션의 과정에서 화석 연료로 쓰지 않는 전기가 온전하고 거의 재생에너지라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라 보면 얼핏 생각하는 게 차량, 항공기, 선박 이런 운송입니다. 육해공. 그 다음에 난방기는 거의 모두 화석 연료죠. 여러분들이 전기 배도 있고 뭐 전기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배 타고 하늘을 날고 그러면은 지금도 항공료하고 경유 없이는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기기기도 대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가동이 되니까 현대 산소문화 2세기는 화석연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석연료 시대가 조편한 건 아니에요. 자원 고갈 위험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 의회의 편중, 우연한 석유가 안 나죠. 뭐 이런 걸로 얼마나 서러웠어요. 지금도 서러워요, 사실. 탈탄소 시대에도 우리가 산유국이 됐으면 안 좋을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석유 발견이 된다고. 탈탄소 시대에 무슨 석유라고 팽개칠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도하게 태운다는 거지. 전과 비교. 공해 유발이 모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대기 중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지탄하는 CO2는
1750년 이후 36%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가 온화화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게 묘하게 특히 지난 20년간 발생한 CO2의 4분의 3은 화석연료 때문이야. 이 대기 중에 탄산가스를 유발하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바다에서 많이 나는데 바다에서 탄산가스, 해조 식물이 이제 거기서도 호흡하고 산소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탄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다에 이게 아마 전체 탄산가스 배출의 한 98%가 10%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탄산가스의 4분의 3은 인간이 땅 위에서 뒤에서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또 결과가 나와 있다. 이걸 어떻게 예측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없고, 이렇게 문제를 좀 만난 탄소 문화는 결국 위기에 봉착합니다. 첫째는 이제 성장의 한계죠. 알사시 인구론의 암담한 전망,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농업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사스는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 때 무빈법이라고 있었어요. 일종의 사회보장제. 못 먹고 사는 사람 국가에서 매겨 살렸어요.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논쟁이 있을 때 말사스의 인구론이 무슨 근거를 제시했냐면, 멀쩡한 인간도 결국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게 생기는데 지능적으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건 뭐하라고 신경 써야 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말사스는 요즘 정치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올보수의 시주, 거기는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말사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에 때문에 많은 우리 영국 사회에 천재가 돌아가서 슬프다, 애도하러 오고, 많은 그 개새끼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말사스는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에서 보수 쪽 초대 아이콘. 그건 하여튼 말사스의 인구로는 농업시대의 얘기야. 그렇죠? 산업혁명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사스는 산업혁명을 예측을 못했어요. 거기서 발달한 기술이 농업 생산성을, 땅이 안 늘어나더라도 토지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 한계 극복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1970년대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노마 클럽이라고 클럽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뭐냐?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원은 결국 고갈된다. 이렇게 자원을 흥청망청 써대가지고서야 후손들이 쓸 자원이 있겠느냐. 그럼 고갈된다. 그 다음에 오염되는 환경을 보라. 이 폐기물들을 보라. 이 공해로 인류는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었어요. 그런데 자원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발견되지 않았던 자원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꼴이 나왔냐면 1960년대에 석유는 1990년 되면은 고갈된다. 그랬는데 1990년대 확인 매장량은 1960년대 확인 매장량의 5배. 그러니까 뭐 자원 고갈의 걱정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1970년도 제가 이제 71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70년도에 밀지로 입구에 거들목에 서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빨간색이 무슨 못 가죠. 숨이 턱턱 막혀요. 자동차 매연 때문에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시피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숨쉬고 그렇게 살았어요. 1985년에 제가 강남에 버섯터미널하고 길 앞에 한신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막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반포대교가 건설이 됐어요. 야, 여기 한번 저녁 먹고 우리 애 안고 반포대교 위로 한번 건너갔다 오자. 넘어가가지고서 한 30m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매연 때문에 도저히 못 건너겠더라고요. 1985년도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냐? 성장 초기에는 환경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그대로 방치하고 모든 사회. 그런데 성장에 성공을 이루면, 뭐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저하된 공기를 마시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클럽의 주장도 이게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닥친 난관이 지구온난화. 이거는 보통 강적이 아니야. 보통 강적이 아니야.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표면 온도를 올리는 온실 효과에 우리가 계속 제기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중에 탄산가스가 35%만 들었다. 세계 평균 표면 기온은 1906년부터 2005년 기간 중에 0.74도 섭씨 상승을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사이에 1.4도가 올랐대요. 한국도 특히 더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 에어컨 쓰면 방열판으로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쓰면 열이 나오죠.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당시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면은 전 지구적 재앙이 현실화합니다.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이제 지금은 곡창지대가 사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 같이 그 넓은 땅이 곡창이 되겠네. 그럼 되지 뭐. 참 편한 얘기. 우리 푸틴 동무가 이 한반도에서 시베리아로 옮겨서 농사 짓겠다고 나서는 난민을 환영하고 받아들겠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요. 참 이 2% 온도가 2도씨 이상 세계대의 재앙은 만약 실제로 올라간다면 생태계 재앙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그 생태계 재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무지하게 들기고 죽고 할 거라고. 보통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전 지구적 재앙이 현실화돼요. 이 인식을 느낀 이제 소위 선각자들이 1997년에 선진국들이 모여서 교토에서 선진국에만 감축을 부과하는 교토구조의 합의를. 그래서 선진국들은 구체적으로 탄소, 화석연료 사용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요. 대도군 면제였어. 그러다가 2015년에 파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 협정에 합의를 합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협정을批准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IPCC가 이제 그 UN 산하 그 기후 변화 기구입니다. 이 48차 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했어요. 송도 회의에서 최종 상승 한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확정했어요. 1.5도씨 이내로 하자. 2도씨까지 하면은 그 제약을 그걸 감당 못한다. 1.5도씨도 생태계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도씨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 NDC라고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연도별로 얼마큼 되겠다고 하고 탄소 제로 장기 계획. 탄소 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한다. 그러니까 네트로는 탄소 배출을 안 한다. 이런 걸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015년 6월에 2030년 비즈니스에서 유수할 매출 규모를
37% 줄이겠다. 2030. 그 약속하는 NDC를 제출했어요. 그때 내가 녹색통의 위원장이었어.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하겠다는 얘기야.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건데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의 탄소 배출량을 무지무지하게 키워놨어요. 그리고선 37% 줄이고 소리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이래가지고 되느냐?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어쩔지 모르고 그냥 이게 과연 이 세게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그냥 걱정을 하다가 말는 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그 주장이 공감되는 이유도 없겠고 그런데 위원장이 이거 안 된다 소리를 해도 하나도 씨알이 안 느끼고 많이 통과가 됐어요. 위안이. 그랬더니 결국 그쪽에 가서 평가했던 평가를 받는 세계 각국이 자기네들처럼 감축을 하면은 3도 4도 올라간다. 우선 이거 아주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이 뭘 했냐면 석탄 화력 발전 허가를 막 내줬어요. 네. 그다음 해외 석탄 화력 발전하는데 직접 수출도 하고 자금도 제공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협정적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말로는 기후변화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4개 기후 악당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4개가 어디냐? 사우디는 이해가 되죠. 저 터널을 못 쓰잖아. 안 되죠.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놈들이 석탄 절대 팔아먹는 놈들인데 안 되죠. 뉴질랜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 네 나라가 기후 악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갔어도 기후 네 나라에서는 빠졌어요. 빠졌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배를 맞아요. 나중에 이제 뻗대를 보이는 배, 어떤 배가 있느냐. 거기다 얘기를 하죠. 결국 지난 8월 비용상 실현 불가능한 2050 탄소 중립 기본법을 국회에 통과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2050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괜히 폰만 그러지 이건 5도 6도 상승한다 이런 소리 들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정치화한 기후변화. 미국은 오락가락해요. 미국의 이제 그 화석연료 사업자가 세계 메이저들이 많이 있는 나라죠. 오락가락해요.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추세가 미국도 결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확보는 요지부동은 EU입니다. 그래서 카본 보더 텍스 카본 보더 텍스 이거 뭐냐면은 그래 이 나라 탄소 배출하라고 해라. 하지만 대신 탄소 배출을 허용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EU로 함부로 들여올 수는 없다. 그 EU 들어올 때 그 변경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카본 리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본 리퀴지는 뭐냐? EU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월급 매겨, 세금을 매기고, 탄소세도 매기고, 이제 거래제도 그렇게 합니다. 매출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EU 공장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원가를 싸게 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자기 나라로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거 유럽에서 탄소 배출 못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구는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카본 리퀴지라고 했어요. 카본 리퀴지를 안 하게 해야 돼요. 또 외국 기업이 탄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한 제품을 싼 값에 수출하면 EU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의 제품이 못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 두 가지를 카본 리퀴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본 보더 텍스를 시행을 했는데 2021년 7월 1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EU 커미션이 어떻게 했냐면 2023년부터 시행하는데 2년 뒤입니다.
철강, 아이언 앤드 스틸, 시멘트, 퍼틸라이저, 비료, 알루미늄, 그리고 일렉트리시티 제너레이션, 발전. 이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카본 텍스를 부과합니다. 그럼 한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첨가제를 EU에 수출할 때는 탄소세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과하지 않더라도 EU 당국에다 납부를 해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히 힘들겠다. 이미 정치화 있어요. 기후변화가 맞냐 틀리냐 아직도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거 괜히 뻥이다. 아니야. 때로는 그저 EU는 탄소 의존적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중국이나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기후변화 얘기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헛되고 있다. 이런 이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제제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탄소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 전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채택하고 평가하고 채택하려면 에너지 설비 투자가 매몰 투자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 한번 봅시다. 에너지 설비가 A와 B가 있어요. 그 성능은 동일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A는 투자 비용이 10이고 운영 비용이 5야. 그래서 A기별 부담이 투자 비용의 이자입니다. 자본금의 이자예요. 기별 총 비용이 10원. 근데 신설비 B는 투자 비용이 3이고 운영 비용은 4고 해서 기별 총 비용이 7이에요. 7. 그거는 비용상으로는 A보다 B가 유리합니다. 비용이 15고 비용이 7이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일단 어떤 사업자가 설비 A에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B가 안 나왔으니까. 그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비용 10원은 꼬박꼬박 물어야 돼요. 이 비용이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설비. 내가 이 설비 B를 A를 버리면은 이 비용도 부담 안 해도 되는 비용이 아니야. 그건 내가 목돈으로 이렇게 때려 넣었어요. 근데 A를 가동하는 기별 총 비용은 15인데 B로 교체를 할 때는 이 10을 계속 부담해야 돼요. 이 매몰 비용 10을 계속 부담하고 3, 4를 더해서 17이 돼요. 그러니까 구설비를 가동하는 게 좋습니까? 신설비로 바꾸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설비가 더 효율적인 설비지만은 매몰 비용은 보다 비효율적인 구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15고 7이야. 15전 때리치고 7이 B로 바꿔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감당 못할 그치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지금 에너지 전환 이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정부 정치가. 에너지 설비는 대체로 매몰 자산입니다. 그래서 새 설비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체에 신중을 기해요. 특히 탈탄소적 신설비가 있다고 합시다. B가 탈탄소에서 A보다 우수하다. 탄산가스를 배출을 늘어나거나 안 한다. 그러면 A를 버리고 B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게 탈탄소적 에너지 전환에서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만약 A와 B에 만약에 A에다가 어떤 추가 장치를 하면은 탈탄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B와 같은 탈탄소 효과를 장착하는데 A에다가 그 장착하는 추가 비용이 1이 든다고 하면은 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성능을 개선한 이후에 A의 기별 총 비용은 16이 됩니다. 10 더하기 5 더하기 1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B로 개체하는 데 드는 비용 17보다 싸죠? 16이 17보다 싸죠? 그러면은 이건 탄소를 배출한 설비에 탈탄소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그냥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탄소 배출 설비라도 추가 투자로 배출을 감소할 수 있고 그 방식이 유리하면
신설비 대체보다 무설비 개선이 타당한데 무설비는 무조건 폐쇄하고 신설비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태양광을 해야 되고 뭐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원전 폐쇄하고 이러니까 태양광에 혹시 특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좌초자산 무설비 A의 성능 개선 비용이 이보다 더 크면은 이제 무설비 A의 성능을 개선해서 쓰더라도 신설비로 개최했을 때 17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자연히 B설비가 A설비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성능 개선 비용이 1이야. 그래서 무설비를 쓰는 게 유리해. 성능 개선시킨 무설비를 쓰는 게 1인데 만약에 이걸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A설비를 폐쇄하면은 매몰 비용 10은 어떡합니까? 매몰 비용은 이거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 벌어서 갚을 설비를 폐쇄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누가 이걸 부담하느냐? 이 부담을 신사업자, B를 투자한 신사업자한테 네가 이 매몰 비용 부담해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남의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무사업자 뭐 하라고 내가 멀쩡한 내설비 가동해서 이걸 벌어서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 비용은 표류하고 좌초 누가 부담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좌초 자산의 원리의 뜻은 규제 변경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진 자산을 말합니다. 예컨대 석탄 발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대로 요금을 주고 발전하게 하다가 갑자기 탄소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석탄발전소가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돼. 근데 발전소 G라고 할 때는 탄소세 부과 안 하니까 G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폐쇄하면 이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좌초 자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좌초 투자비 회수가 규제 변경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진 자산을 좌초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 강제 폐쇄된 설비 A에도 지금 우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는 좌초 자산을 만들지 않는, 만들더라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이,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전환 비용, 이거 이제 좌초 자산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2019년도에 한국을 보면 1년 사용 에너지의 19%는 전기고 나머지는 비전기 화석에너지 81%.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예요. 탄소 제로를 하려고 그러면 이 82%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 써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에너지 탄소 제로 아니야? 이게 되겠냐? 탄소 중립이 되겠냐? 엄청. 그런데 더구나 전력도 62%가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런 화석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전기의 화석에너지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에서 화석에너지 적용률은 9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고 쓰고 있는 게 93%가 화석에너지인데 이거를 전부 줄이거나 그대로 쓰려면 93%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회수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탄소 중립이 돼요. 엄청난 얘기. 이 비용이 어떻게 했어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천문학적. 그런데 이 전환을 국민이 합의하느냐 이거. 탄소 중립, 좋습니다. 탄소 중립 표를 딱 찍어요. 그럼 탄소 중립은 이렇게 돈이 들어요.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달해야 되겠어요? 에너지 요금입니다. 결국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기 요금 엊그제 올렸죠? 언론에서 좋다고 그래요? 에너지는 공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전기 요금은 서민도 살아야 되는데 공공재인데 싸야지.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 요금을 한 달에 3만 원 되는 사람이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내야 가능하지만
탈탄소 그러거든요. 그게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그 비용 조달이 되겠어요? 비용 조달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합니까? 그걸 계획이라고 내보내면 국제사회가 참 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봐주겠어요? 안 하죠. 기다리고 있어요. 오더텍스가 기다리고 있가지고 혼을 내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철회사, 비료 생산회사, 이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연쇄적으로 문을 하라고 그냥 계속 막아요. 그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기존 설비 개선을 통한 탈탄소화, 탈탄소 신형 설비로 대체, 탄소 포집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친 동참이 필요해요. 국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비용 안 내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권마다 폭탄 돌리기로 해왔어요. 난 지금 거리에서 봤지만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바깥에서 우리 탈탄소 한다고 국내에서는 에너지 요금 안 올린다 저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한전 적자 저렇게 되죠.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민자발전사도 다 지금 뭐 막아있다 그래요. 근데 기후재난이 더 악화하거나 이후의 강경자세가 주류로 고착되죠. 우리는 탄소 지구온난화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먹고 살던 전 산업 구조가 국제사회에서 외척당하는 폭삭되게 하는 그런 국가적 재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관성과 선의가 있어요. 한국이 기후악당의 낙인을 받은 까닭은 건 무성의한 NDC,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건설과 수출 등 국제사회 신뢰를 일으킨 일관성이 없어요. 한국은 뭐 하자는 거냐? 탄탄소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적어도 어중간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기후악당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후악당 평가를 받을 만큼 신뢰를 이겼습니다. 너무나 이 정부 들어가지고 탈탄소의 큰 축을 담당할 원전, 이건 탄소 없는 에너지거든. 원전을 폐쇄하는 조치는 실현성 없는 탄소 중립 계획의 가뜩이나 이게 과연 되겠어? 그러면 탈탄소 발전 가장 큰 축인 원전을 폐쇄하고 탈탄소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제적 주류로 자리 잡은 게 탈탄소 주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요. 이게 정치화한 기후변화의 재난을 당합니다. 비용 부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탈탄소 노력을 기울이고 탈원전을 고집하여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탈원전 고집으로 탄소 중립 계획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조치를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용 부담 체제는 결국은 에너지 요금 체제인데 에너지 요금을 올릴 각오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는 나서서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탈탄소 연료에 대한 적대적 대처. 뭡니까? 원전.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탈원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간헐적 바다 발전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 가대 태양광 발전이 확 올라갑니다. 밤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아서 수요보다 너는 공급이 더 많아요. 근데 원전이나 석탄 발전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는 전력이 생깁니다. 이 남는 전력을 지금 어떻게 하냐. 남는 전력도 쓰지 왜 남겨? 그래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안 써요. 그걸 그대로 개통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개통 불균형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뭐 전기 기기가 폭발도 하고 변압은 확 올라가고 주파수도 그냥 한 80, 90 사이클 올라가고 그럼 전기 품질이 엉망이 되죠. 네. 그래서 버립니다. 기껏 돈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해가지고 발전한 전력을 버려요. 소위 탈탄소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버려. 생산해가지고 버리면서 무슨 탄탄소야.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를 옮겨가야 돼.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수요가 올 수 있도록 전기를 사람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자기 필요할 때 전기 쓰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어떻게 씁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전기는 이거 꺼야 돼. 예, 내가 필요할 때 전기는 그거 세탁기 그거 꼭 전기가 모자라는 많은 사람이 전기 쓰는 시간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기가 남아도입니다. 세탁기에 돌려주세요. 이 신호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새. 자, 또 저기 목욕할 때 온수 전기로 만약에 온수한다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대 전력 요금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전기가 남아돌 때는 굉장히 전기를 싸게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당장 그 시간대 필수적인 전기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전기 시간이 쌀 때 전기차가 되면은 전기차 충전을 언제 하느냐? 전기가 남아돌 때 모아서 하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시장용 바다 발전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옮겨올 수 있도록 시간대별 요금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게 전력 시장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탄소를 경제적으로 하려면은 전력을 아껴 써야 되지만은 남아서 버리는 전력을 버리는 구실의 체제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는 전력을 그것도 탈탄소 전력을 홧김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정전기요금 제도는 옛날식 전기요금 1820년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지만은 기후변화가 문제가 된 게 이전의 전기요금이었고 지금은 남아서 전력을 버리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는 전기를 쓰게 하려면 남을 때 전기요금 싸게 모자랄 때 전기요금 비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전력은 사람들이 다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금 체제의 시장 요금화가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문제가 되죠. 이 전기차는 지금 뭐 벤츠 미국 정부에서도 토요타 한국도 현대차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만 나온다고 그래. 휘발유차 안 나온대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을 때 그 배터리에 충전을 해요. 그리고 주차하고 있을 때 전기가 모자라면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쓰게 이렇게 해줘요. 소위 그 V2G라고 이거 가지고 중국의 조성근 교수는 아주 그걸 웃는데 내가 그 얘기하면 이 V2G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잘 안 돼 있는데 인프라도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설계사를 만났더니 자동차에서 됐대. V2G 할 수가 있대.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기를 쏘아 버릴 수가 있대. 근데 개통원전을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고 그게 안 돼 있는 한 그 전기차 제조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전기차를 만들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인프라와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V2G가 제대로 되면 자동차 배터리가 거대한 전력 저장소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전력이 될 때는 받아냈으면 이런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해야 돼요. 무정요금은요 이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남아서 버리는 시대의 요금제도는 결코 아니에요. 요금은요 원가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대로만 받아라. 아니에요. 원가만 받아도 사람들이 많이 쓰겠다 이거야. 쓰겠다 이거. 그러면 원가보다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원가가 안 되는 요금으로도 전기가 남아서 안 팔려. 그래서 버려. 이거는 요금을 낮춰서 팔아야죠. 그래서 요금은요 원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결정.
여러분이 잘 아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전기요금만 나오면, 아파트 분양만 나오면 원가가 얼마냐, 원가보다 왜 더 많이 받느냐, 이거로 나뉘는데 담아둘 때는 원가보다 낮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아둔다는 얘기는 수요가 부족. 요금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원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눈앞에 닥친 재난을 해결하죠. 내 말대로 하면은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2050 탄소 중립 하겠냐? 나도 에이징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외국에서 볼 때 이거 뒤통수 치는구나, 저는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는구나, 기후 악당, 슈퍼 악당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면은 오더 텍스를 맞더라도 적들을 맞아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